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시사바다 선장 배종찬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국민 백신 접종 완료 70% 이상을 달성했는데요. 처음에는 백신 수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급 문제를 극복하고 OECD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는데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은 더 이상 희망사항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방역 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이 공개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영업시간이나 모임 인원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꽁꽁 얼어붙은 경제도 일상도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배종찬의 시사바다 지금부터 항해 시작합니다. 드넓은 시사의 바다 알짜 뉴스의 대맛을 알려드립니다. 뉴스 캐스팅. 이예림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캐스팅. 이예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일상 회복도 이야기되고 있고 확진자 수가 뭐 주말 영향이 있긴 하지만 줄긴 줄었어요. 네, 이 신규 확진자 수는 휴일 영향으로 1,1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보면 신규 확진자가 1,190명으로 2,000명 미만으로 내려온 거는 17일 연속입니다. 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1,167명인데 수도권 비중이 80.8%에 달하고요. 어제는 휴일이라서 백신 접종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1차 접종률이 누적 접종률을 보면 79.4%, 2차가 70.1%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이 60세 이상과 고위험군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는데요. 네. 오늘부터 우선 75살 이상 고령층과 또 노인시설 이용자 등이 추가 접종을 시작하는데 백신 종류는 화이자입니다. 그렇군요. 부스터샷 추가 접종도 예정대로 잘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시행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초안이 오늘 공개된다고요. 네, 정부가 오늘 오후에 이 네.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 방역 의료 분야의 일상회복 이행계획 초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청회는 오는 29일에 정부가 일상회복 이행계획 최종안을 발표하기에 앞서서 열리는 건데요. 네. 이 전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일상회복의 큰 그림을 발표한 뒤에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그리고 앞서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지난 22일에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다음 달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하고 네. 또 유흥시설 같은 고위험 시설에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 이른바 백신 패스를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도 영업시간이 늘어나는데 가장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 또 일상 회복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전문가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일상 회복에 맞춰서 소비 쿠폰도 발행이 재개되네요. 네, 지난 8월 발행 계획이 연기가 됐던 소비 쿠폰 발행이 다음 달 초에 재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달 초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방역 체계 전환과 연동을 해서 정부가 외식과 체육, 관광과 숙박 쿠폰을 발행하면서 소비와 관광 활성화에 나서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네. 외식 쿠폰은 오프라인 사용도 가능해지고 그리고 카드로 2만 원 이상 음식을 3번 먹으면 뭐 4번째 10,000원을 돌려주는 그런 방식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체육 쿠폰은 헬스장 이용료를 3만 원 지원해주고 또 프로스포츠 관람료를 절반 깎아주는 그런 방식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광 활성화 정책도 마련이 돼서 여행 주간을 운영을 하면서 철도와 고속버스 할인권 판매 등의 그런 혜택을 준비하고 있다고 어허. 하는데 정부가 쿠폰별 사용 방식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는 BTS 공연도 네. 임영웅 공연도 직접 관람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 이어질 유럽 순방을 평화 외교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네요. 네, 이 한미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이 한반도 대화 국면으로 나아가는 그런 실질적인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G20을 비롯한 다자 회의가 이어지고 또 한미 정상 모두 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한방이
이 순방이 한반도 대화 국면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 G20을 비롯한 다자 회의 기간에 주요국 정상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어서 이 한미 정상회담 또는 약식 회담을 통해서 새로운 대북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가 6개월 정도인데요. 그래서 임기 안에 종전 선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도 좀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문 대통령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도 했습니다. 마지막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인데 상당히 또 구체적이었던 내용이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 또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부동산 얘기해 볼까요?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12억 원을 넘었다고요. 네, KB 국민은행 시세를 기준으로 10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2억 1,639만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지난해 9월에 10억 원을 넘은 데 이어서 7개월 만인 올해 4월에 11억 원을 돌파했는데 또 6개월 만에 1억 원이 더 오른 겁니다. 이 아파트 값이 더 올랐네요. 네, 그래서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무려 2억 668만 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또 한강 이남에 있는 강남권 11개구의 이달 아파트 중위 매매가가 네. 처음으로 13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한강 이북의 강북권 아파트 중위 매매가 역시 지난달 9억 원을 넘어선 데 이어 이달에는 9억 1,667만 원의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수 윤수일이 아파트 노래 부를 때 가격이 절대 아니네요. 자, 짧게 하나만 더 알아볼까요? 우리나라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한국의 상대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인 빈곤율이 전체 인구 중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인구의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최소 생활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절대적인 빈곤선이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인 빈곤은 해당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누리는 일정한 수준의 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보면 16.7%라서 우리 국민 6명 가운데 1명이 이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상대적 빈곤율이 우리보다 높은 나라가 코스타리카와 미국, 이스라엘 뿐입니다. 경기 회복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빈곤율도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이혜림 기자와 함께한 뉴스캐스팅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상 회복 곧 이제 진행된다고 하는데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정부가 오늘 초안 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안미 이하여자대학교 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님 연결합니다. 천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꺾인 건 확실히 꺾인 게 맞는 겁니까? 네,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코로나의 그 확진자 수가 주는 것은 지금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저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백신 접종 완료율이 성인 기준으로 70%를 넘었다.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은 접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접종률 성과가 좋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백신 접종이 이제 올라간 이유는 백신 수급이 원활해진 3분기 이후에 그 백신에 대한 사실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이 적극적인 참여를 한 것이고요. 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과 과학에 대한 그 신뢰도가 정말 높다는 그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60대 미만의 그 미접종자들과 임산부 등의 고위험군들이 아직 접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더라도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백신 접종 독려가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데 우리 천 교수님도 각별한 기여를 하신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네. 또 겸손히 말씀을 하시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감염이 될 경우에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도 좀 전파해 주시는 등 많은 도움이 됐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건 참 좋은 일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제 정부에서 일상회복 초안이 발표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일상 회복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백신 접종률이
일정 부분 올라갔기 때문에 네. 중증자가 발생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확진자는 분명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 계층을 보호를 하고 또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조금 더 폭넓게 아마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 접종을 하더라도 돌파에서 고위험이 될 수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을 감소시키고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천천히 단계적으로 완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 교수님께서는 단계적 완화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면 1일부터 시작한다. 1일부터 시작은 맞습니까? 1일부터 할 것으로 아마 기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70% 2차 접종 이후에 2주가 지난 후에 시행을 하고자 했으나 이미 이제 70%를 지났고 또 상대적 의미로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아마 정부나 국민 입장에서는 더 바라는 것 같고요. 네. 70%가 2달 전보다 한 20% 이상이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가는데 찬성을 한다는 거죠. 그만큼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좀 더 국민들이 위드 코로나로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부터는 24시간 영업 식당도 나오지 않겠냐. 새벽에 먹는 해장국밥이 그립다. 가능한 일입니까? 다음 달부터 완벽하게 저는 24시간을 하기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고요. 완화의 속도를 보면서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확진자가 관리되는지, 중증자가 관리되는지, 특히 앞으로는 이런 재택치료가 늘어나면서 생활치료시설이 축소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재택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위험한 그런 환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안정적인 의료체계가 감당이 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영국처럼 이렇게 한 번에 완화를 하는 경우는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할 수 있고 그러한 점에서 우리 정부는 조금 안정적으로 완화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시설은 백신 패스를 적용하겠다. 백신 접종을 하면은 이용 가능하고 아니면 이용을 못하게 한다. 이건 효과적일까요? 백신 패스의 전제 조건은 불가피하게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분들을 차별적으로 하는데 이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방 그런 것보다는 노래방이나 주점, 클럽, 무도장처럼 비말 감염이 많이 되고 마스크를 쓰지 못하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아마도 제외가 되겠지만 일상적인 공간에서 생활하는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를 쓰는 한에서는 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위드 코로나, 우리말로는 이제 일상 회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독일, 싱가포르는 시행 이후에 확진자가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독일과 싱가포르, 영국, 대부분 이제 백신 접종이 최소한 50% 이상 이루어진 상태에서 완화를 했는데 완화를 하는과 동시에 완화가 너무 빨리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성공적으로 가는 이유가 한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11월 1일부터 만일 완화를 한다면 내년 봄까지 걸쳐서 단계적으로 밟아서 완화를 하지 한 달 이내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완화가 되진 않을 것이고 이러한 해외 사례를 잘 참고해서 우리나라만의 가장 효과적인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위드 코로나 이야기가 나오니까 해외여행을 목표했던 사람들은 와 신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이판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여행 상품이 완판됐다 그런데 가고 오고 해외로부터 외국인들도 입국하고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괜찮습니까?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이제 백신 접종을 하신 분들이 가실 거고요. 또 그 가는 나라들도 어느 정도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분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행 도중에 감염이 될 수 있고 돌파 감염 사례가 생각보다 2개월에 3개월만 지나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하더라도 항상 방역은 지켜주셔야 되고 다녀오셔서는 반드시 검사를 증상이 없더라도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저는 가족이나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아마 정부 정책도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신혼여행을 가신다든지 꼭 해외여행을 가셔야 되는 분들은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천 교수님께서 강조합니다. 어떤 일이든 대비와 준비 위드 코로나에서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코로나 관련 천은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시사바다석 보물찾기 청취자 퀴즈 드립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군 간부와 병사 간에 이것에 대한 차별이 없어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규정이 달라질까요? 1번 두발 규정. 이제는 간부와 병사 두발 헤어스타일 관련해서는 다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달라질까요? 2번 군복 규정. 1번 두발 규정. 2번 군복 규정. 네. 머리가 굳이 헤어스타일이 달라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냥 제 스스로 해봅니다. 자, 샵 9977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숫자로 반드시 표시를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겠고요. 유튜브에서 TVN 통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로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시사바다오의 승선한 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입니다. 2만 톤급 초대형 카페리로 사계절 편안한 울릉도 백기를 여는 울릉 크루즈에서 왕복 승선권, 노후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하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의 차량용품,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어연마루 왕뜸기, 주식회사 루브켄코리아의 나노 엔진보호 코팅제 엔진 닥터큐, 매일 오전 11시 배선장과 함께 뉴스의 바다를 탐험하세요. 친절한 해설, 무게 있는 시선. 뉴스의 바다를 누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것이 교육 격차입니다.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얼마 전에 시사바다에서 다뤄봤던 적이 있는데 변화하는 시대 또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서 대한민국 교육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 디지털 교육 전문가이시죠. 그리고 교육 발전에 많은 기여를 공헌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혜자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몇 차례 나오셔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이미 원장님께서는 백신 접종 완료를 하셨거든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하시는 점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국면 이후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많은 생각을 해야죠. 네. 예, 실제 뭐 지금의 코로나 국면에서 우리가 원격 수업을 했지만 네. 또 위드 코로나 시대에는 뭐 원격과 또 등교 수업이 같이 네. 병행되면서 하이브리드 이제 수업을 또 저희가 꿈꾸고 있고요. 네. 또 뭐 다양한 그 화상에다가 새로운 에듀테크 기술을 접합한 아하. 그런 이제 미래 교육의 시스템을 저희도 꿈꾸고 있습니다. 네. 원장님, 미래 교육의 핵심 그러면 어떤 키워드가 떠오를까요? 저는 미래 교육의 핵심은 결국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4월부터 원격 수업을 했지만 네. 이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동안에는 우리가 어떤 횡적인 그 차원에서 뭐 중간고사 때다, 기말고사 이거 성적으로 줄 세우게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은 작년부터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 개별적인 성장의 과정에 대한 데이터를 네.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우리가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의 길을 사실은 열어갈 수 있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거 참 중요하고 기대가 되네요. 왜냐하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개인 맞춤형으로 간다는 것인데 네.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코로나 국면에서는 비대면 교육 이른바 온라인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 이 추세는 원장님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이후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하. 최근에 이제 저희가 그 플립드 러닝이라는 방법, 네. 거꾸로 학습이라고 이제 우리에는 통상적으로 번역이 그건 되던데요. 뭡니까? 집에서 이제 등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집에서 한 5분 정도의 저희 시스템은 5분 정도로 동영상이 저작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본 개념을 집에서 학습하고 와서 네. 그 다음날 학교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그 기본 개념을 이미 숙지를 했기 때문에 네. 학교 현장에서는 토론과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고 선생님과 모르는 걸 또 질문할 수 있고 이런 네. 수업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지요. 아니 원장님 이거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학습 방법을 통해서 뒤로 거꾸로 돌아가서 개념부터 이해한다. 개념을 먼저 집에서 콘텐츠를 통해서 네. 우리가 학습을 하고 오면 그다음에 선생님도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그 수월해지시고요. 네. 또 아이들도 기본 개념을 숙지하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과 대화하기가 또 모르는 건 내가 뭐가 궁금한지 아하. 대화할 수가 있지요. 원장님 이 방법도 우리 학술정보원에서 제안을 한 방식입니까? 네, 자꾸 권장을 하고 그렇게 장려를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캐리스의 위력을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 원장님 자꾸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는 우리가 외형을 갖추는 것보다도 질적인 내용이 좋아야 된다. 콘텐츠가 좋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강조돼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이제 원격 수업을 하면서 네. 콘텐츠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모든 교육령 흩어져 있는 콘텐츠들을 모으고 있고요. 네. 그 콘텐츠들을 표준화해서 저희가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표준화해서 전체적인 그 포털에다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모든 컨텐츠가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컨텐츠의 질도 훨씬 더 경합을 통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네. 믿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는 경합, 네. 경쟁을 통해서 콘텐츠도 더 좋아진다. 근데 사실 그동안 좀 내용이 부실하다 또 강연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보완될 수 있을까요? 근데 너무 마음 급하신 것 같아요. 아하. 사실은 우리가 그 원격 수업을 과거에도 꿈꾼 적 있지만 한 번도 실행을 못 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아하. 정말 어쩔 수 없는 대안으로 작년 4월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준비 기간 2주 만에 준비를 아. 마쳤고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뭐 이렇게 그 재촉을 하시면 저희도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사이에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와. 작년 처음에는 컨텐츠만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네. 지금은 교실 분위기를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화면상으로. 네. 그래서 그 교실과 비슷한 그 여건 속에서 선생님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대화할 수가 있는 이제 이미 화상 쌍방향 수업이 개통이 돼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작년과 올해 현저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작년에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1억 건 정도의 선생님들이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서 올리셨어요. 1억 건이나요? 1억 건을 올리셨습니다. 와. 선생님들도 정말 얼마나 고군분투하셨는지를 네. 저희도 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예. 의료진과 함께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이 너무 대단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앞으로 이제 교육이 K-에듀 그래서 K-팝이 문제가 아니라 K-콘텐츠, K-에듀 이렇게 이제 나갈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K-에듀 이 용어는 원장님이 처음 사용하시는 겁니까? 처음 사용했다기보다는 제가 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또 이것도 세계. 그래서 우리의 그 교육의 컨텐츠의 경쟁력을 결국 세계로 네.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은 뭐 네. 그런 이 애로가 있죠. 원격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장치, 그러니까 네. 뭐 기구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의 속도라든지 노트북의 사양이라든지 좀 경제 또 여건에 따라서도 다르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빠르게 그 이제 정부에서도 인프라를 학교에 5G를 깔고 있고 네. 일부 이제 용량 부족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도 아하. 2, 3년 내에 전부 다 해소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특히 이제 저희 원에서도 한 2달 전에 개통한 것이 있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있다. ITDA.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말하자면 다양한 컨텐츠를 선생님들이 수업 목적에 따라서 저작할 수 있도록 네. 저작 도구 개념입니다. 와. 그래서 저희가 디지털 교과서를 제공하는데 네. 단원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선생님들이 그걸 편집하고 또 다시 재제작해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와. 그러나 이제 거기에는 또 저작권 문제가 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저작권의 이제 문제에 대한 또 대응도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은 많은 게 좋아졌는데 또 네. 코로나 국면이고, 근데 아무래도 선생님이 앞에 계시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고, 아유 어디 쳐다보고 있어, 졸면 안 돼. 그런데 이제 비대면이니까 좀 자기 주도 학습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우려는 어떻게 부식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그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충분히 그 네. 이해를 하는 거고, 그러나 이것이 시간이 가면서 빠르게 달라질 겁니다. 세계적인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그 원격 수업의 장점을 굉장히 빠르게, 미네르바 대학이라고 이제 그 얼마만큼 질문했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수업에 집중했는지 몇 네. 번에 질의했는지까지 다 카운트가 되는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하버드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이제 미네르바. 얘기도 네. 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선택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적절하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또 학교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학교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등교를 못하고 학교가 네. 문을 닫으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학교의 소중함, 학교가 다시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학교는 여전히 그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그렇습니다. 사람들, 학생들이 모여서 네. 사회성을 기르는 것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소통하는 기관이기도 하고 또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생활을 모두 다 살펴주는, 네. 돌봐주는 기능까지도 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를 이런 지적 전달 장소로만 생각하실 단순히? 필요는 없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또 중요한 공간이 학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친구도 있고 네. 선생님도 있고. 네, 그렇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우리는 점차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박혜자 원장님은 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육가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지금 서울과 지방의 교육 격차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고 있는데 지방 대학은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꼭 대학 아니라 초중고도 좀 격차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강남 교육 많은 네. 분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강남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의 지역 간 격차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그 농어촌 간의 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육 격차도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의 균형 발전. 그래서 사실은 지역 간의 격차도 극복해야 되고 또 교육 내용에 있어서도 네. 학교 간의 격차도 또 우리가 앞으로는 그 극복해 가야 되는 과제다. 네. 그래서 이제 대학들이 제일 이제 요즘 그 어려움을 맞고 있는 것이죠. 학령 인구 감소라든가 또 모든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부 다 학생들이 수도권으로만 그 진학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방대학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 수 확보에 어려움을 그러니까요.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절하고의 해법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네네. 그러나 변하는 추세에 맞춰 본다면 우리가 이제 2023년부터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 소위 지금의 그 교사분들 이외에도 밖에서 네. 가령 나는 AI 교육을 배우고 싶어. 그렇다면 학교 내에 우리 학교 내 AI 전담 교사가 없으면 네.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대학에서 적절한 그런 AI 교육을 제공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학이 이제 고교와의 경계가 좀 허물어질 것이다. 네. 이런 걸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제가 대학을 꼭 4년 만에 졸업해야 할까요? 저는 제가 직장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대학의 학점을 따서 졸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도 하면서 네. 공부도 계속 이어가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저희는 스테이크홀더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 이제 과목을 저장해가는. 그래서 졸업 실수가 되면 그때 졸업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술의 변화가 빠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직장에 다니고 네. 있지만 앞으로는 인생의 서너 번 정도는 직업이 바뀔 것이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새로운 직업에 임할 때 그때 새로운 기술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대학이 또 해줘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AS 기능이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시간 특집으로 다음번에 새로 또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 관련돼서 시원한 답변 박혜자 한국학술정보원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잠시 후 30분 교통정보 듣고 와서 시사바다 2부 이어가겠습니다. 채널 고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이주민입니다. 도로 위의 복병, 하얀 어둠을 알고 계십니까? 하얀 어둠은 안개를 일컫는 말로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는 안개의 위험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 속을 주행할 때는 앞차가 보이지 않아도 속도를 반으로 줄이고 노란색 안개등을 반드시 켜야 합니다. 도로 위 하얀 어둠, 위험을 알리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뉴스가 있나이다. 배 선장이 전하는 오늘의 이슈,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배종찬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아이를 데려다주고 주정차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법을 개정하게 된 데는 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린이 교통안전 전문가입니다. 허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학교 앞이죠.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로 가는 길, 통학로가 안전에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입니다.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다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네. 그 스쿨존에 아이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네. 특히 어린이는 이 행동 특성, 가령 뛰려는 특성이 있고 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어른들을 따라하는 모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사고율이 높은 거고요. 그만큼 네.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스쿨존의 어린이 안전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말 어린이들만의 특성,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두 내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행동이 어떤지 더 예의주시를 해야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나 저러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이제 주정차 못하도록 금지가 됐는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성이 있고요. 네. 실제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 분석을 해보면은 네.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뛰는 경우가 사고율이 7배나 높습니다. 그만큼 뛰게 되면은 운전자가 대처할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아이는 또 뛰려는 특성이 있고요. 특히 주정차된 차량 사이, 차의 앞뒤로 뛰어 횡단할 경우는 사고 위험이 무려 18배나 높습니다. 와. 우리 아이는 차 사이에서 튀어나오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를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돼 있으면은 아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금지를 실시를 한 겁니다. 교수님, 이렇게 위험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주정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또 도심 지역에 이 학교가 있다 보니까 네. 뭐 거주지 우선 주차 제도라든가 또 인근의 상가라든가 네. 불법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네. 특히 노상 주차장이 설치가 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노상 주차된 차들도 많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조금은 좀 주변에서 굉장히 좀 불만의 목소리가 사실 네.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해야죠. 그런데 아이를 좀 불가피하게 내려줘야 될 일도 있다. 또 학교로 데려가야 될 경우도 있다. 그럼 부득이한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도 예외적으로 주정차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주 예외적으로 네. 어린이 통학 차량 승하차 존을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는 이 예외 조항을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장거리 통학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몸이 아프거나 또 네. 몸에 또 좀 장애가 있거나 그런 불편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전면 주정차를 금지시킨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300m 전방에 내려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아이가 걷는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또 교통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네. 이 스쿨존의 주정차 금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자칫 걷는 길이가 길어지면은 그만큼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주변의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또 생계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주차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정차라는 거는 운전자가 차에 있어가지고 네. 금방 이동이 가능한 게 정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차는 이 횡단보도나 또 버스 정류장, 교차로, 소화전 네. 이런 데는 사실 정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사고를 부추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차도 안 되는 그런 위험한 구간을 설정해 놓고 네. 이런 것은 정차도 못하게 하고 나머지는 저는 정차를 허용해 줘야지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교수님 말씀대로 불가피하게 정차할 수밖에 없다면 그건 허용을 하되 안전미를 있는 대로 곳곳에 만들고 알람 기능도 도입하고 하여튼 아이들을 안전을 위한 모든 망라한 조치를 다 취한다면 그렇죠. 괜찮지 않을까. 우리 생각이 어떤지 우리가 얼마나 더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께서 통학로 안전지수를 직접 개발을 하셨는데 이 안전지수가 무엇이고 이 안전지수상으로 보니까 안전한 겁니까? 불안전한 겁니까? 우선 통학로 안전지수는요. 네. 전국에 초등학교가 한 6,000개 가까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제가 개량화시켜보자. 네. 그래서 우선은 환경적인 측면이 중요하죠. 학교가 이 통학로가 한일자냐 두일자냐 디귿자냐 미음자로 가릴 수 있습니다. 한일자라는 거는 한 번도 안 건너는 거고 네. 두일자는 한 번 건너고 디귿자는 2번 건너고 미음자는 전부 다 건너는 겁니다. 네. 도로를 그만큼 많이 건너면 위험하죠. 그러니까요. 또 학교가 주거지에 있냐 아파트 단지에 있냐 상가 지역에 있냐 주상 복합 지역에 있냐 이거에 따라 점수를 낼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린이 교통사고는 통행량과 비례합니다. 통행량이 많으면 그만큼 사고율이 높은 거죠. 이거는 환경적인 측면 또 시설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인도가 확보가 돼 있냐 네. 과속방지턱 CCTV 또 이거를 제도와 단속적인 측면 운영관리 측면으로 해가지고 제가 통학로를 개량화, 점수화시킨 겁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0개 도시, 이 스쿨존에서 사고가 많은 10개 도시에서 50개 학교를 조사했는데 54.7점이 나왔습니다. 높은 점수입니까? 낮은 점수입니까? 아주 낮은 점수죠. 학점상 F학점입니다. 네. 올해 또 제가 한번 그 노원구 쪽에서 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노원구 42개 초등학교를 전수조사해서 점수를 냈는데 네. 70.5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점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점수를 개량화시키고 네. 이걸 조사하다 보면은 또 어디가 위험한지가 나타납니다. 즉 맞춤형 개선 대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효과적으로
통학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학로 안전지수도 반드시 높아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아이들의 태도도 중요한데 아이들이란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님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얘야 이것만큼은 꼭 조심하렴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정말로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안전사고, 뭐 교통사고 포함해가지고 사고는 88%까지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정설인데요. 네. 특히 보행 중 사고는 정말로 대부분 다 줄일 수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당신 자녀가 교통사고 날까 불안하면은 3가지 습관을 길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3가지 습관? 예, 첫째가 스탑입니다. 우선 멈추는 습관이죠. 네. 항상 길을 건널 때 차도로 나갈 때는 우선 멈추는 습관. 뛰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뛰면은 제가 사고율이 7배나 높다고 했잖아요. 네. 항상 우선 멈추는 습관.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야 빨리 해 라고 이렇게 아이의 조급성을 부추기면 안 되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이 컨택트. 운전자와 눈 맞추는 습관입니다. 네. 운전자에게 손들어서 그 차가 멈추는 거를 확인하고 가는 습관이죠. 녹색불 들어와도 손들어도 그냥 지나치는 차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차 멈추는 거를 확인하는 습관. 네. 세 번째는 어라이브 얼라이브라고 해서요. 네.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으려다 엑셀 밟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길을 건널 때 차가 멈추는 거 확인하고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너는 습관. 네. 이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면은 저는 보행 중 사고요 한 건도 안 나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당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교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네, 3가지 습관까지 말씀해 주시고 저도 숟가락 하나 얹겠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아이들 휴대폰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교통안전 관련해서 허옥 가천대학교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월요일날 이분 만나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월요일날 만나보는 분이죠. 전기 심장을 가진 남자 전자신문 박태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자신문 박태준입니다. 네. 월요일이면 또 중요한 뉴스들이 속속 나오네요. 그렇죠. 예. 네. 먼저 쌍용차 평택에 있는 쌍용차의 새 주인이 에디슨 모터스 전기버스를 만드는 회사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떤 회사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버스로 먼저 출발을 한 회사고요. 네. 샤시를 직접 만들고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그 전기버스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성장형을 해서 뭐 현대차나 다른 자동차 회사와 관련이 있나요? 그 독자적으로 이제 버스를 만들었고 네. 현대차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하. 현대차가 2017년인가 18년부터 버스를 했거든요. 전기버스를. 네. 이 회사는 훨씬 이전부터 전기버스를 했던 회사입니다. 와, 네. 여러분들이 뭐 버스를 타실 때 이게 어떤 회사인지까지는 잘 안 보시는데 뒤에 마크 보면 살짝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에디슨 모터스라는 상호를 달고 있는 전기버스 상당히 많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서울에는 특히. 예. 자,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됐으니까 거의 인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협상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우선 협상자가 된 건데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법원에 제출한 이제 쌍용차 인수 자금은 3천억 초반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인수를 하고 났더니 네. 이 회사가 과연 쌍용차를 살릴 수 있는 경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전히 나오는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 관련해서는 그동안 박태준 기자도 여러 걱정스러운 분석을 많이 해주셨는데 자, 당장 시끄러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에디슨 모터스가 과연 제대로 경영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논란이 나오네요. 그렇죠. 뭐 요즘 이제 기사들 보면 이제 새우가 고래를 많이 삼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에디슨 모터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890억 정도, 네. 영업이익 한 27억 정도의 이고요. 반면에 이제 쌍용차는 매출이 2조 9천억 원입니다. 영업 손실은 물론 4,400억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네. 뭐 이들의 매출 차이만 해도 32배가 나죠. 그래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많이 나는 고래이기는 하지만 새우가
고래를 삼켰네요. 그렇죠. 예.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졌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예.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니까 이게 보통 상황처럼 들리지는 않는데 예. 산업은행에 그래서 에디슨 모터스가 자금을 신청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네요. 예. 뭐 좀 아직까지 작업 신청을 완료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 때 에디슨 모터스의 이제 강영권 회장이 네. 저희 산업은행에 8천억 규모의 자금을 신청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밝히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예. 아니, 아까 인수 자금으로는 3천억 원 초반을 써냈는데 네. 산업은행에 8천억을 요청했다는 것은 네. 인수 후에 경영 자금까지도 대출을 한다라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뭐 몇 번 말씀드렸다시피 쌍용차를 부채만 해도 네. 지금 몇 천억 원이 되고 네. 운영 자금 또 지금까지 계속 지금 적자를 왔기 때문에 산업은행을 쌍용차를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 1조 원 이상이 지금 들어가는데 네. 이 회사가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일단 3천억 정도를 인수 자금으로 제안을 했거든요. 네. 이후에 물론 뭐 사모펀드나 개인 투자 통해서 6, 7천억 정도를 추가로 하겠다고 했지만 네. 이마저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 8천억 원 자금을 신청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평상시에 또 분석에 대해서는 후하지 않고 상당히 빡빡하게 틈새 없게 분석을 하는 우리 박 기자님이신데 아니 이렇다면은 참 인수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인수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건 뭐 어떤 배경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일단 그 인수를 하겠다고 나선 기업들 컨소시엄으로 이제 한 4-5개 업체가 인수를 하겠다고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에디슨 모터스가 된 거거든요. 근데 다들 이렇게 기업들을 보면 우리가 알만한 대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요. 그나마 이제 인수를 해서 시너지를 알 수 있는 데가 에디슨 모터스고 인수로 제안한 금액도 뭐 많지는 않지만 3천억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뭐 일단 해볼만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죠. 예. 네. 그러니까 인수 신청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렇죠. 여전히 어떻게 될지 상당히 걱정스러운 시선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어떨지 좀 이게 난망스럽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물론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양쪽의 시각은 다 있는데 박태준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우선 협상자가 될 것이라는 것까지는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 이제 실제 경영을 하는 것과 회사를 또 많이 또 혁신을 해야 되거든요. 쌍용차가 좀 올드한 지금 상황이라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그 쌍용차 측이나 또 채권단 뭐 산업은행 이런 쪽에서는 과연 에디슨 모터스가 쌍용차를 잘 인수해서 잘 경영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좀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최종 인수는 아직 이렇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인수되지 않고 쌍용차가 지금 상태로 계속 또 남아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남아 있을 수는 절대 없죠. 쌍용차는 지금 계속 뭐 부채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적자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뭔가 변화를 해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지금 소유주는 인도 기업인 거죠. 인도 기업인데 이제 그렇죠. 팔기로 한 거죠. 네네. 그렇다면 이제 마힌드라가 새로운 인수자를 찾은 셈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이 에디슨 모터스의 강영근 회장과 박태준 기자가 워낙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시는 사이예요? 기자 중에서는 제가 좀 잘 알 겁니다. 통화도 곧잘 하고요. 네. 이분 그러니까 전기버스 사업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쪽에 마당발이다 보니까 전기버스를 하시고 가장 활발하게 하시기 때문에 뭐 저랑 뭐 잘 알죠. 강영근 회장이 이 쌍용차를 인수하게 된 가장 패기가 어떤 뭐 목표나 꿈이 있기에 인수하게 되는지도 상당히 궁금해요. 조금 이제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다 하긴 그렇지만 하세요. 뭐 맨날 그 하는 소리가 있어요. 테슬라보다 뛰어난 회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태생적으로 자동차로 접근한 회사가 아니라 뭐 전자제품 내지 그 어떤 미래차 이렇게 접근을 한 거고 그래서 어쨌든 출발점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앨런 머스크라는 그 특유의 어떤 그 인사이트나 그분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은 강영근 회장이 죄송합니다 회장님 뭐
따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우리 방송이 뭐 사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예, 뭐 아니 그 취재하는 기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럼 앞으로 에디슨 모터스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경우에 목표가 있을 거잖아요. 어떤 목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전기차를 제대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전문 회사가 없어요. 네.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쌍용 자동차도 지금 나오는 차종을 전부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거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바꿔야죠. 물론 네. 지금 잘 판매되고 있는 차종은 최대한 그러니까 판매를 하고 이 균형 있게 한 번에 전기차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제가 또 강현구 회장님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늘 제가 방송에서도 그때 얘기했던 대로 그 쌍용차를 인수를 하게 되면 계획에 100% 이 공장을 다 전기차나 새로운 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위탁 생산 한 50%나 60, 70%는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다른 브랜드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생각을 해보시라. 외국의 뭐 유수 브랜드를 그렇죠. 위탁 생산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나라에서 잘 팔리는 외국 브랜드를 여기서 생산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데 강 회장님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있잖아요. 평택 공장의 부지가 상당히 이 큰 규모인데 그곳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부가가치 그러니까 뭐 아파트를 짓게 될 경우에 상당히 큰 목돈을 줄 수 있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과 또 비판도 있었어요. 뭐 그 부분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이번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가 그 동기를 가지고 참여했다는 얘기가 유력하게 나오면서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도 거기까지 생각을 할지 만약에 생각을 했다고 해도 뭐 저한테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해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가까운 줄 알았더니 내밀한 이야기는 안 하네요. 그거는 당장 또 할 수도 없는 얘기고요. 네. 최소 10년은 유지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한 말씀만. 에디슨이 앞으로 가장 역점을 기울여야 될 부분은 뭐예요? 핵심. 쌍용차를 인수를 하면 이렇게 전기차 사업을 해서 뭐 테슬라 같이 만들겠다는 막연한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회생 방안, 고용, 공장들을 어떻게 지금 현대화해서 어떻게 써먹고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아까 말씀드린 위탁 생산이나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 인수 어떻게 될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 심장을 가진 남자 박태준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바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두발 규정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요. 3941-1156-2098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진행이 저는 시사바다의 선장 배종찬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한 주의 시작 되십시오.